안녕하세요. 오늘은 세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주에 임나일본부란 무엇이고, 임나일본부가 일본에서는 어떻게 형성되었고 그 문제점이 무엇인가, 이런 것들을 주로 다뤄봤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일본이 주장하는 임나일본부설이 얼마나 허구적이고 문제가 많은가, 그리고 그것이 얼마나 잘못된 것인가, 이러한 내용을 중심으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항상 우리가 이 주제를 다룰 때는 지리적 문제의 벽에 많이 부딪힙니다. 그래서 지리 문제를 좀 먼저 해설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맨 왼쪽이 후쿠오카 지방인데 구주라고 얘기하죠. 구주라고 이 지역입니다. 이게 이제 한반도에서부터 가장 가까운 거리에 있는 이 구주섬, 그 다음에 이게 혼슈섬, 여기에서 보면은 이쪽이 오카야마라는 현인데, 이게 옛날에는 기비 지방이라고 합니다. 기비 지방. 이 기비라는 말이 많이 나오는데, 기비를 잘 이해하시는 필요가 있습니다. 이 오카야마 현입니다. 그 다음에 이게 기비 지역이라면 이쪽 오사카, 교토, 이 지역은 기내 지역, 긴키 지역이라고도 얘기합니다. 기나이 지역 해가지고 기비, 기나이. 그리고 이게 여기를 보면은 크게 보면은 여기 오사카고 교토고, 여기가 가와치라는 지역입니다. 이 오사카부 사카이시인데 이게 가와치 이 지역이고, 흔히 말하면 야마토 정권이라고 하는, 야마토는 여기 나라분지라고 있습니다. 이게 야마토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야마토 왕국이 초기에는 AD 3세기경이라고 주장했어요. 서부 일본을 통합했다라고 주장합니다. 그러면 여기에 있는 왕국이 서부 일본이라고 했을 때 어디를 가리키냐면은 이쪽 오사카 서쪽 지역, 여기 구주까지 이 지역이 서부 일본입니다. 이게 이제 도쿄, 이건 동북 지방이고, 이 서부 일본을 통일해서 일본이 통일 왕국을 3세기, 또 자꾸 자기들의 주장이 바뀌는데 4세기 뭐 이런 식으로 3, 4세기경에 일본을 통일해서 통일 왕조가 한반도에 진출해서 어쨌든 4세기 중반 무렵에 신공 황후가 사만을 정벌했다. 가야, 신라, 백제를 정벌해서 부용, 속국으로 만들었고, 특히 가야 지역에 400 몇 년부터 임나일본부라는, 요즘 얘기하면 식민지 통치 기구를 만들어서 한반도 남부 지역을 지배했다. 이런 이제 주장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런 이제 주장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3세기 말 4세기 초에 늦어도 4세기경에 이 야마토 왕정이 서부 일본을 완전히 통합을 했어야만이, 통일 왕조야만이 한반도를, 왜냐면은 고구려, 백제, 신라, 가야라는 것은 상당히 큰 나라들입니다. 큰 나라들이기 때문에 이 큰 나라를, 세 나라를 공격해서 자기의 어쨌든 정벌에 성공하려면 강력한 군사적 역량을 갖춰야 되고, 강력한 군사적 역량이라는 것 자체는 일본 전체가, 야마토 왕정이 서부 전체를 통합해서 통합된 정권이 수립되어 있어야만이 한반도 남부를 뭐 군사적으로 진출해서 장악하고 지배했다는, 그리고 임나일본부를 설치했다는 이런 주장이 뭐 어느 정도 타당성을 갖게 되는 거죠. 그래서 임나일본부설을 우리가 그것을 깨기 위해서는, 그것이 틀렸다는 것을 주장하기 위해서는 과연 3세기 말경 야마토 왕조가 서부 일본을 통일했다는 주장이 사실인가, 이 점을 가장 주요한 포인트로 삼고 우리가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러면 실정적으로 보면은 이게 일본석에 그러한 주장이 나오는데 유물적으로 19세기 말경까지 일본 야마토 왕조가 한반도에 진출했다는 그 어떠한 증거도 찾을 수 없었어요. 그런데 1880년경에 집안에서 국내성이죠. 광개토대왕 능비가 발굴이 됐습니다. 여기에 391년조 기사에 보면은 외라는 나라가 나옵니다. 외가 백제 가야와 함께 고구려와 전쟁을 치른 그런 기사가 나오는데, 우리 역사학에서 일반적으로 백제가 외를 데려다가 고구려와 같이 싸웠다 이렇게 보는 거죠. 다시 말하면 백제와 가야가 자기들을 어쨌든 따르는 이 외라는 왕조가 어쨌든 백제 가야부 하부, 그러니까 그것에 어쨌든 그 표현을 뭐라고 표현할지 모르지만은 뭐 식민지는 아니고 후국 정도, 제후국 정도로 생각하고 이제 이 자기 나라 전쟁, 백제와 고구려 전쟁에 끌어들였다 이렇게 해석하는데 반해서 아까 그 일본 학계에서는 그와 반대로 광개토대왕 능필을 보면은 이미 우리 일본서기 신공 황후 사만정벌설이 맞다. 365년 그 시대부터 한반도에 진출을 시작했고, 이 증거가 지금 이 광개토 능비에 나오는 거 아니냐. 그러면 일본이 이미 가야하고 이 백제에 대한 어쨌든 영향력과 지배를 가지고 주동적으로 한반도에 진출했고, 백제 가야를 동원해서 고구려와 싸웠다 이런 거죠.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하기 때문에 그렇다면은 지금 임나일본부설이 맞나 틀리나를 찾기 위해서는 광개토대왕 능비에 나온 외라는 그 나라가 과연 일본 학계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야마토 왕정인가, 야마토 지역에 있는 정권인가, 야마토 정권인가 아닌가라는 것이 핵심적인 쟁점이 있는 거죠. 그러면 이것이 대전제인데, 그렇다면은 첫째, 최소한 3세기에서 4세기 말, 왜냐하면 이게 391년이니까 4세기 말까지 기내 야마토 정권이 아까 말한 것처럼 서부 일본을 통일해 있어야 됩니다. 이미 통일을 했어야 된다. 두 번째는 쟁점은 뭐냐면은 백제의 칠지도가 있어요. 이소노가미 신궁에 야마토 지역에 있는 그 신궁에 지금 있는 백제에서 일본 외왕한테 보낸 칼이 있어요. 이게 이제 칠지도인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그것이 아까 말한 것처럼 백제가 황제국을 칭했잖아요. 그래서 자기의 제후국인 외왕한테 하사품으로 수여한 그런 칼이다 이렇게 주장하고, 일본 학계에서는 어떻게 주장하냐면은 백제가 자기의 상정국가인 외왕국에 대해 헌납한 공납품이다. 공납품인가 하사품인가, 이게 쟁점이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에다 후나야마 고분이 있어요. 이게 어디에 있냐면은 이제 구주 지역 중부 구주에 있는데, 그 에다 후나야마 고분에서도 칼이 출토되어 있는데, 그 칼에도 은상감된 명문, 무슨냐면 칼에다 은으로 이제 상감이라는 건 붙이는 거예요. 글자를 붙여가지고 이제 그것을 칼이 있어요. 근데 이 칼을 일본 학계에서는 일제시대 때 어떻게 주장했냐면은, 초기에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초기에는 일본 학계에서도 이 칼은 백제 왕이 그 에다 후나야마 고분에
잠들어 있는 그 후황이라는 표현을 안 썼지. 그에게 백제에서 온 칼이다. 이렇게 죠. 이것은 이제 후황이냐 아니냐 문제, 백제에서 온 칼이다. 라고 봤었는데, 이것이 임나일본부설을 증명하기 위해서 여기에서 마찬가지로 기내의 야마토 정권이 서부 일본을 이미 통합해 있어야 한다는 대전제를 만족시키기 위해서 어떻게 얘기하냐면, 이 칼은 여기서 야마토 정권이 자기의 소속되어 있는 후국인의 구주 지역에 이 에다 후나야마 고분에 이제 잠들어 있는 피장자에게 준 칼이다. 백제 칼이 아니라 야마토 정권이 하사한 칼이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이런 주장이 있어요. 그 다음 네 번째는, 아까 마지막으로 이런 것들을 다 충족시켜야 되는데, 나중에 이제 광개토대왕 비문이 나오는 왜가 기내 야마토 정권의 왜라는 것이 이제 최종적으로 증명돼야 된다. 이런 쟁점들을 오늘 좀 살펴보자 이거예요. 그래서 가장 첫 번째는, 과연 4세기 말에 기내 야마토 정권이 서부 일본을 통합했나? 기내 야마토라는 걸, 지리가 항상 중요한 게 있잖아요. 여기가 이제 기내에서 야마토라고 했을 때, 야마토 지역이 여기입니다. 여기서 가와치 지역과 야마토 지역이 있는데, 여기에 이제 야마토라는 지명이 있어요. 야마토콜이라고 있잖아요. 야마토라는 게 대화라는 거예요. 대화. 이 한자로 대화, 야마토. 이게 대화토콜이 야마시라는 게 그래서 여기서 흔히 보면 나라분지라고 합니다. 전체가. 나라분지 남쪽에 아스카. 그 다음에 이 북쪽에 나라 정권이 있었고, 나머지 이제 나중에 이제 790년 경에 교토로 수도를 옮깁니다. 맨 처음 아스카 지역에 수도가 있었고, 그 다음에 이쪽 나라 지역으로 수도가 옮겨졌고, 세 번째 교토로 수도가 옮겨져서 교토에서 한 천여 년 동안 이제 일본의 수도가 된 거죠. 이런 과정이 있는데, 이 야마토 지역이 과연 4세기 4세기 말까지 서부 일본을 과연 통합했느냐라는 쟁점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통합 시기가 왜 중요한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4세기에서 6세기까지 그 기간에 야마토 왕정이 한반도를 군사 활동을 통해서 지배했거나 또는 영향력을 행사했거나, 왜냐면은 지금은 임나일본부설 자체를 일본 학계에서 주장하지 않아요. 근데 그 변종이 뭐냐면은, 식민지 통치 기관인 임나일본부 설치는 좀 무리다. 그건 안 됐다 하더라도, 최소한 4세기 365년 4세기 중말에부터 일본의 군사활동이, 야마토 정권의 군사활동이 한반도 지역까지 미쳐가지고 여러 가지 한반도 그 지역에 있는 이 전방 후원분들은 결국은 그것이 일본의 어쨌든 군사활동의 결과로서 일본의 문화가 한반도 남부 지역으로 전파된 것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거예요. 그것은 변종의 임나일본부설이죠. 그래서 그런 모든 것들이 실제로 가능하게 한 대전제가 이런 임나일본부 성립 후 관건적 고리가 서부 일본 통합을 전제로 한 얘기예요. 그래서 실제로 일본 학계에서는 계속적으로 야마토 정권이 3세기경부터 서부 일본을 통합했다. 최소한 이런 주장, 3세기 말경에 통합했다는 주장이 지배적입니다. 그리고 100번 양보하더라도 우리가 봤을 때는 4세기 말까지는 통합을 했어야만 이 모든 얘기들이 통하는 거죠. 그런데 지금 문제는, 이제 일제시대 때 일본 학계의 입장은, 지난 시간에 우리가 보면 일본의 어쨌든 근대 편사학, 역사를 편찬하는 학문이 맨 처음 시작된 곳이 어디냐. 그냥 대학교 연구소라든지 이렇게 그냥 민간 연구기관이 아니라 일본 총참모부,
총참모부는 자기들의 군사 정치적 목적의 모든 활동을 맞추는 거. 그러면 그 당시 일본의 어떤 총참모부들의 전략적 목표가 뭐냐면은, 예, 한반도를 식민지화하는 것이 1868년 메이지 유신 이후에 일본의 대정책의 핵심 고리였어요. 그걸 하기 위해서 청일전쟁도 했고 러일전쟁도 했었던 거죠. 그런 이 목표, 한반도를 어떻게 지배하는데 유리한 결론을 내는 것, 목적성을 가지고 이제 광개토대왕 능비를 이제 분석 연구하기 시작하면서 근대 편사학이 탄생한 겁니다. 그러니 이게 얼마나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그 결론이 나올까, 이런 걸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선호가 뒤바뀐 통합식 규정이라는 게 뭐냐면은 이러한 목적, 최소한 365년까지 이게 일본 서기에 나오는 자기들 그 신공항우가 뭐 기원전 얼마다 이렇게 하지만 그걸 자기들이 멋대로 또 이제 그 시기를 조정을 해서 365년이라고 합니다. 이 경우에는 한반도로 진출했다, 사만 정벌이 시작했다. 그러면 이때까지는 이제 야마토 정부의 서부 일본을 통합했다는 걸 전제로 객관적인 근거를 가지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그 시기에는 이제 야마토 정권이 서부 일본을 통합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텐데, 반대로 이때까지 통합을 해야 돼. 통합 시기를 확정해 놓고 그 다음에 이제 임나일본 타당성을 평가하는 방식이 됐다. 그래서 임나서를 전제로 그에 맞춰서 통합 시기가 규정되어 있다는 게 이게 문제라는 거죠. 구체적인 사례를 보면 1923년도에는 조선민족사라는 책에서는 아예 서부 일본 통합 문제가 고려되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걸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책에 나온 얘기인데, 일본의 영토 발전에 대한 고찰에서 종래 일본의 국력이 조선에 가해져서 그 남쪽에 확실한 영토를 유지하며 이런 시작은 임나일본부 창건이 아니면 안 된다. 그런데 임나 수부 최초 위치는 가야이기 때문에 앞서 말한 구야항국이라는 것은 이제 가야 지역을, 금강가야 지역을 말하는 거예요. 구야항국이 그것이었다 한다. 이러한 것들은 이미 정론이다. 임나일본부는 딱 전제로 해놓고, 그렇다면은 임나부 창건은 언제인가 하면 두말할 것도 없이 숭신천왕 시기로서 우리들의 추정 연대로 보면은 후한 영제 시기 168년 해당된다고 믿어지고 있다. 이미 168년에 임나부가 창건됐다는 거예요. 임나일본부가. 아까 말한 3세기도 아니고 1923년 조선민족사. 그러니까 임나부 창건을 전제로 일본 서기에 맞춰가지고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가와치의 거대 고분. 이 가와치 거대 고분이란 게, 이 가와치 지역이 저희가 이 가와치 지역에 일본에서 가장 큰 전방 후원분이 있는 지역이 여기고, 두 번째 큰 전방 후원분이 여기에 있습니다. 일본. 이 가와치 지역에 있어요. 이게 중요합니다. 야마토 지역은 이건데 가와치 지역에 가장 큰 전방 후원분이 있다는 거. 이런 것들을 이제 전제로 하고 좀 살펴보죠. 가와치 거대 고분과 마구리 출현. 일본의 이제 그 고구려는 AD 1세기경부터 기마병에서 기마 전투를 주요한 하여튼 기마 부대가 있잖아요. 그 기마 전투를 벌이고 있는데, 일본은 광개토 대왕이 400년에 그 신라를 도와서 5만 군대를 이끌고 저희 금강가의 지역까지 이제 진출하잖아요.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일본에 있어서는 기마병 자체가 없었어요. 기마병 자체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제 쓰라린 경험을 한 거예요. 요즘에 말하면은 보병만 있는데 탱크병 거예요, 기마병이라는 것은. 그러면 보병만 있고 탱크병이 있는 부대하고 보병만 있는 부대는 소위 요즘 말은 원자폭탄이 있는 나라하고 원자폭탄 없는 나라 전쟁처럼 게임이 안 됩니다. 게임이 안 돼요. 그래서 쓰라린 그 패배를 안고
돌아갔는데 이때부터 사실상 일본 열도의 이제 기마 병에 대한 여러 가지 마구류 이제 거기에서부터 기마 전투에 필요한 그 여러 가지 유물들이 발굴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일본의 기마병 제도가 생긴 것은 5세기 초엽입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해석하냐? 이런 것들은 거대 고분, 아까 말한 거대 마구류가 출현했던 것은 야마토 정권이 식민지방 집의 결과로서 그것을 획득했다는 거예요. 그런 기술과 이런 것들을. 그것은 마치 이제 이렇게 주장하는 거죠. 와, 원자폭탄이 없는 나라가 원자폭탄이 있는 나라와 전투해서 이겨가지고 원자폭탄 기술을 빼앗아 왔다. 이런 주장을 하는 그런 꼴이 되고 있다는 거죠. 이게 이제 일본에서 가장 큰 전방 후원분. 이게 보면 이 둘레 세 겹의 물로 이제 둘러싸여 있거든요. 이게 이제 일본에서 가와치 지역에 쓴 최고로 큰 전방 후원문입니다. 이런 점에 대해서 일본 인류학의 대가라고 알려져 있는 이시다라는 양심적인 교수가 한 말을 좀 들어봅시다. 자, 고고학상의 이제 전기 고분 문화 시기들을 우리가 BC 4세기부터 AD 7세기까지 일본의 어쨌든 초기 시기인데 BC 4세기부터 AD 3세기까지는 무슨 시대라고 얘기했죠? 무슨 문화? 야요이 문화죠. 야요이 문화. 그러니까 벼농사 문화가 일본에 전파돼서 일본이 논을 풀고 벼농사를 시작했던 시대예요. 그런데 3세기 말 4세기부터 어떻게 보면 고분 문화 시대가 열리게 되는 거죠. 고분 문화 시대. 그러면서 4세기, 5세기로 오면 일본의 거대 고분, 전방 고분 이런 것들이 다수 등장하는 시대. 그래서 4세기부터 7세기까지는 이제 고분 문화 시대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래서 전기 고분 문화를 4세기에 두는 정설에 따르는 한 기마병 제도도 우수한 병기도 아직 나타나지 않는 2세기 후반 내내 야마토를 기지로 한 보병의 대군이 도대체 어떻게 남조선을 석권하고 멀리 고구려 지경까지 범할 수 있겠느냐. 이게 원자폭탄이 없는 나라가, 그야말로 전략무기가 없는 나라가 전략무기를 가진 나라와 어떻게 싸워서 동아시아의 최대의 군사강국인 고구려와 싸움까지 갈 수 있겠느냐 라는 식으로 문제를 제기한 거예요. 당시 삼국이라는 것은 이미 백제, 가야, 신라 이런 나라도 기병제도를 받아들였을 가능성은 매우 높다. 이와 반면에 적어도 4세기 기내 야마토의 이러한 대작전을 전개할 수 있는 강대한 국가, 그리고 경제, 사회적, 군사적 조직이 존재했다는 증거는 어디에도 없다는 거죠. 즉, 그 당시까지만 하더라도 일본에 있어서는 이런 거대 전투 부대도 없었고 그만큼 큰 권력도 없는 소국들이 난립하던 시대였다는 것을 여기서 말하고 있는 거죠. 자, 이게 말하면은 이게 무슨 기노조 산성이라고 해가지고, 기노조 산성, 오카야마 지역에 있습니다. 기비 지역에 있는 산성이고, 이게 백제식 산성이라고 이제 알려져 있습니다. 이제 우라 전설과 관련된 이런 산성인데, 여기에는 기비 지역에 아까 말한 것처럼 이제 또 이게 항상 이걸로 잘 들어봐야 됩니다. 여기가 기비 지역이죠. 이게 야마토 지역이고, 이게 이제 구주 지역입니다. 규슈. 그래서 이 야마토가 서부일본을 통합해야 되는데, 여기에 아까 말한 이제 기노조 산성이라는 것 자체는 5세기경에 기비 지역에 강력한 왕권을 가진 국가가 존재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미 일본 서기에도 이 야마토
권력과 이 기비지역 권력 사이의 수많은 이 전쟁 관련 기사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 것은 5세기 초중반까지도 이미 야마토 국가가 서부 일본을 이 기비 지역도 장악하지 못하고 있는데 서부 일본 통합했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죠. 중요한 게 아까 말한 것처럼 그 지역에 강력한 권력이 존재했다는 것은 강력한 산성 유적을 통해서 잘 알 수 있고, 거기에 결합되어 있는 우라전설, 그 다음에 일본서기에 나오는 여러 가지 전투 관련 기사를 통해서 잘 알 수 있겠다. 이 기노조 산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정리하자면은 4세기 말까지 야마토 권력이 서부 일본을 통합했다는 것 자체는 사실상 있을 수 없는 그런 일이다, 이런 거죠. 자, 여기에서 보면은 다이센 곤다야마 고분, 이게서 일본에서 일을 하는 가장 거대 고분, 전방 후원분이죠. 그러니까 고분의 크기 자체는 어떻게 보면은 그 시대의 권력의 크기를 가지고 있는 거죠. 강력한 권력. 그런데 이 고분의 축조 시기를 일본에서는 5세기 초라고 지금 앞당깁니다. 왜냐하면은 일본 학계에서는 어떻게든 이 야마토의 지역에 있는 권력이 서부 일본을 통합했다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서, 자, 5세기 초에 그러하기 때문에 이 넓은 의미에서 야마토죠. 그러나 실제로는 야마토 지역, 아까 말한 것처럼 이것은 가와치 지역이에요. 가와치. 그런데 어떻게 보면 이제 기내 지역이라는 측면에서는 야마토 왕권이 이런 거대 권력을 축소한 건 5세기 초라면은 5세기 초에 이미 야마토 정권은 서부 일본을 통합할 만큼 강력한 권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이 고분이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보여주고 있다. 그래서 5세기 초이면은 이미 4세기 말에는 이런 권력 크기를 봐라, 서부 일본을 통합했다고 말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의미가 되겠죠. 서부 일본을 통합했다고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일본 거의 500, 이게 동아시아에서 있잖아요. 거대 고분으로 따지면은 이런 고분은 우리나라에도 없는 정도니까 그 정도로 강력한 권력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4세기 말 통합했다는 것은 타당성이 있다. 그런데 5세기 초라는 주장 자체가 여러 가지 고고학적인 증거들에 의해서 무너졌어요. 말이 안 된다. 4세기나 5세기 초 축조는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최소한 5세기 말에서 6세기 초, 그보다는 한 100년 후에 이르러서야 여기에 이제 그런 거대 고분이 만들어질 수 있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왜 그러냐면은 여기에 보면은 인덕 왕릉에서 이게 가장 큰 제1번 고분이에요. 출토된 유물이 있어요. 거울, 칼, 투과무, 이런 모든 것들이 무령왕릉 출토 유물과 유사하다. 그럼 무령왕이 제기간은 501년 6세기 초에서 6세기 초잖아요. 6세기 초죠. 그렇기 때문에 최소 5세기, 거기서 몇십 년 차이가 있다 하더라도 5세기 말 6세기 초에 축조되었다고 볼 수밖에 없다. 단지 이 인덕왕릉뿐만 아니라 여기에 있는 그 응신왕릉, 곤다야마 무덤 주변에 있는 배총에서 출토된, 왜냐면은 원래 일본에서는 인덕왕릉이라든 웅신왕릉을 발굴을 못하게 합니다, 지금. 이것도 발굴한 게 아니라 태풍으로 뭔가 이제 왕릉이 무너졌어요. 무너져가지고 여기에서 이제 거울, 칼, 이런 게 나온 거예요. 그 칼이 지금, 거울 칼이 이제 미국 보스턴 박물관에 있는데 미국 놈들이 가져간 거야. 어떻게 가져갔는지 모르지만 거기에서 이제 가져갔는데 그 칼들이 전부 다 무령왕릉 것과 너무나 똑같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시대에 만들어졌다, 이런 것과 아까 말한 것처럼 응신왕릉의 주변에 배총이라고 있습니다. 주변에 있는
이게 이제 귀족들의 능이 있는데 그 능에서 여러 가지 이제 출토된 유물들을 종합 분석해 보니까 이것은 두 가지죠. 처음에는 조선식, 이게 백제 유물이다. 이게 일본 유물이 아니라 백제 유물이고, 두 번째는 그 유물이 이제 우리나라 여러 가지 그 동일한 유물들과 이제 시대 비교를 해보니까 최소한 5세기 말 6세기 초에 해당된다. 이렇게 얘기한 거죠. 그래서 고고학적으로 볼 때 아까 4세기 말 기내 야마토 정치 군사력이 서부 일본으로 파급되었다라고 볼 수 없다. 왜냐하면 아까 말한 것처럼 이 기비 지역에 있는 일본에서 사이에 해당한 스꾸리 야마, 조산, 한자로 조산, 두 개 이제 스꾸리 야마로 똑같이 있는데 하나는 조산, 하나는 작산 이렇게 불려지는 건데, 이게 이제 조산 무덤이에요. 이게 이제 전방 호흡, 여러분들 산처럼 보이잖아, 산처럼. 보이는데 이건 이제 무덤이에요. 무덤인데 전방 후원, 그러니까 앞에는 이게 약간 이제 네모난 사다리꼴 비슷하고 뒤에는 원형인, 이걸 이제 전방 후원분이라고 얘기하는데, 이런 일본에서 네 번째 큰 전방 후원분이 여기 5세기 초경에 조성된 기비 지역에 있는 능입니다. 그렇다면 이 기비 지역이 아까 말한 것처럼 기내 지역과 거의 권력 크기가 비슷한, 왜냐하면 이 무덤을 동원할 수 있는 인력이 권력의 크기잖아요. 얼마나 많은 인력을 강제로 동원할 수 있느냐, 이게 그 지역에 있는 권력이 얼마나 공고하고 강한 동원력을 가졌냐, 이런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거의 이제 아까 말한 것처럼 기내이 가와지에 있는 웅신 인덕릉을 만들었던 그 세력, 소위 말하면 야마토 세력과 맞서 싸울 수 있을 만큼 그런 권력이 여기서 엄연히 이제 소왕국이 존재하는데, 이걸 넘어서지 않고 어떻게 서부 일본 전체를 통합할 수 있었겠느냐. 이런 것은 강력하게 아직 5세기 초 중반까지는 야마토 정권이 서부 일본을 통합하지 못했다라는 것을 입증해주는 근거가 된다. 또 여기 마지막으로 사실상 다이생 곤다야마 고부는 야마토 정권이라는 것은 그 지역에서 이제 수도를 정하고 정권을 만들었던 건데, 야마토 지역에 있는 정권도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 이 능은 가와치 지역에 있는 그 능이라는 거예요. 분명히 그 시대에 보면은 가와치 지역과 야마토 지역은 정치적으로 구별되는 지역이에요. 정치로 구별되는 지역. 그렇기 때문에 기내의 지역이 있기 때문에 이건 야마토 이렇게 치부할 수 없다. 이렇게 아까 말한 것처럼 이게 가와치 지역, 야마토 지역 이렇게 나눠볼 수 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야마토 정권이 서부 일본을 통합했던 그 시기는 빨라야 6세기 말, 빨라야 6세기 말이죠. 5세기 말도 아니고 6세기 말. 여기 전문, 이 부분을 넘겨보면은 기마풍수부 전래 시기를 보면은 고고학적으로 볼 때 일본의 기마룡 마구류, 그러니까 기마 전투에 필요한 마구류가 있을 거잖아요. 말에 이제 우리가 타는데 필요한 이제 기마 전투에 필요한 장비들, 마구리가 처음 출현한 5세기 초다. 그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광개토대왕과 어쨌든 전투 속에서 400년 경에 광개토대왕이 김해 지역까지 신라를 구원하기 위해서 5만 대군의 기병을 이끌고 밀려갔었던 그 이후에 일본에도 기마형 마구루가 이제 출현한 건데, 자, 이런 거예요. 야마토 정권이 서부 일본을 통합했다면은, 그리고 광개토대왕 능비에 나오는 그 외가 야마토 정권이었다면은, 일본에서 기마용 마구리가 처음 등장하는 곳은 어디가 되겠어요? 야마토 지역이 돼야 되겠죠? 기내 지역. 왜냐면 그 정권이, 그 부대가 이제
한반도에 진출해가지고 전쟁에 참여했기 때문에 여기서 기마료 이런 것들 보고 배우고 해가지고 자기 나라에 가서 그걸 도입했을 거니까 야마토 지역에서부터 이제 그게 등장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일본 역사께서는 계속 이게 쟁점이 되고 있는 것이 예를 들어서 저기에 있어서 이제 그 전방 후원분도 맨 처음에 이제 어디에서부터 시작됐냐면은 야마토 지역에서부터 시작됐다고 지금 막 주장을 하고 있어요. 또 그 증거까지 지금 만들어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내도 불구하고 사실상 이 마구리가 출현한 지역은 야마토가 아니라 조선과 가장 가까운 이토시마 반도 일대. 아까 후쿠오카 이 지역이죠. 이토시마 반도 이쪽이거든요. 이 지역에서 마구류가 제일 먼저 발견되었다. 그 대표적인 게 후쿠오카시에 있는 로지 고분입니다. 로지 고분인데 5세기 초 기마용 마구류가 발굴됐고 또 후쿠오카에 있는 수키사키 고분 두 개의 고분이 기마 연구가 발굴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일본에서 서부 일본 이게 특히 이 구주 지역, 규슈 지역에서 처음으로 기마용품이 발굴되었다. 그렇다면은 광개토도양 능비에 나오는 외는 야마토 정권이 아닌 뭔가 이 후쿠오카 지역, 이토시마 반도 지역에 있는 그 외 세력이 아닐까라고 우리는 유추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그 전투에 참여했던 세력들은 아까 말 기내에 있는 그 외 세력이 아니라 이 후쿠오카 지역, 이토시마 반도에 있는 외 세력이 한반도에 진출해서 전투에 참여했다 이거죠. 그렇다면은 야마토 왕국이 서부 일본은 이때까지 전혀 통합하지 못하고 각 지역은 분산된 형태로 소국 형태로 존재하고 있다. 이것을 증명하는 거죠. 아까 말한 것처럼 가와치 평야에 기마용 마구류가 상륙한 것은 반세기 후인 5세기 중엽경이었다. 이렇게 보고 그래서 이렇게 보다상에서 5세기 중엽부터 6세기 초 이렇게 보고 따라서 야마토 지역, 가와치 지역에 있는 외 세력이라는 것 자체는 광개토대왕 능비에 나오는 외부 활동과는 전혀 무관하다. 그 활동에 참여했으면 당연히 그쪽 지역에서부터 마구류가 보급되었을 것이고 그래서 보면은 사실상은 일본의 그 시대의 역사를 보면은 후쿠오카 구주 지역이 맨 처음에 이제 고분 문화도 시작되고 이것이 점차 동진해 가지고 기비 지역을 거쳐서 그 다음에 저기로 가는 이렇게 볼 수 이제 이것이 일본의 역사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야마토 정권의 서부일본 통합 시기를 마지막으로 좀 정리해 보자면은 4, 5세기경의 일본 열도의 사회 경제적인 단계를 보면은 자 송서 동의전 외국편이라는 데 보면은 서로 이제 외교 문서를 이제 주고 받았는데 송나라가 외국한테 이제 보통 책봉을 하잖아요. 책봉 제도가 있어가지고 사지 절 도독 외 백제 신라 임나 진안 모한 육군 제군사 안동 대장군 애국왕이라는 칭호를 줍니다. 그래서 일본은 이것이 이제 백제 신라 이런 것들이 한반도에 있는 백제 신라를 말한다. 임나 이런 것 주장하는데 자 생각을 해보세요. 이런 진안 모한이라는 게 뭐예요? 진안과 만이죠. 그러면 한반도에는 그 당시 진안과 만이 없습니다. 우리가 이제 보통 사만 시대라고 했을 때 뭐 BC 4세기부터 뭐 이것도 좀 동의할 수 없지만 BC 4세기부터 AD 3세기 이때까지 존재했다고 보는 건데 이 시기에는 5세기경에 있어서는 이미 만, 진안 이런 것은 사라진 나라예요. 만, 진안. 그런데 이렇게 얘기했다는 건 실제
마한 진한이라는 나라가 있다는 거예요. 그럼 이걸 무엇을 얘기하느냐? 여기서 나오는 건 백제, 신라, 임나, 진한, 마한 이런 것들은 일본 열도내에 있는 나라들이다 이거예요. 일본 열도내에 있는 나라들.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그리고 478년에 이제 그 송나라에 보낸 편지에서는 외국왕이 자기의 선조들이 동으로는 55개국, 서로는 66개국, 북으로는 95개국을 평정했다라고 이제 자랑을 하는 거예요. 자기 선조들이. 그렇다면 자기 선조들이 뭐 자기 아버지 때, 할아버지 때 했다면은 478년, 100년 이내, 한 몇십 년 전에 이런 나라들을 정벌 했다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이 5세기 중반, 후반까지는 이런 어떤 나라들의 소국으로 분열되어 있었다는 거고, 그러면 대체적으로 여기에서 이제 5세기 일본은 수백 개의 나라로 분열되어 있었다는 것을 역으로 보여주는 문서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여기서 수서 외국전이라는 거에 보면 당나라 위징이라는 사람이 쓴 건데, 당나라 때 수서 외국전을 보면은 608년도 수나라가 598년인가 그때 중국을 통일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고구려 싸움에서 600 몇 년도에 멸망하죠? 그래 608년도에 수나라 물림랑 배청이 사신으로 일본에 갑니다. 배청이라는 사람이 일본에 갔는데 가는 길은 백제를 거쳐서 이끼섬, 이끼국. 이끼섬이라는 것은 이토시마 반도 바로 앞에 있는 섬이죠. 쓰시마, 대마도를 거쳐서 이끼섬을 거쳐서 그 다음에 이토시마 반도로 가는 거죠. 거쳐서 이끼국이고 죽시, 직구쟁국이라고 해가지고 죽시국이 어디냐면은 이게 후쿠오카, 이게 공항이 여기라면 후쿠오카 공항이면 여기가 이제 다자이유라는 게 이게 직구쟁국이라면 직구쟁. 지금도 직구신호 이렇게 해가지고 죽시라고 직구쟁국에 이르렀으며 또 동쪽으로 진왕국이 갔다고 얘기합니다. 진왕국. 자, 그러면은 608년대에도 외왕국이 아닌 진왕국이 존재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물론 이 진왕국이 외왕국의 부용, 한 속국처럼 되어 있지만은 그렇죠. 어쨌든 반독립적인 왕국이 존재하고 있었다고 보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사실상은 완전한 서울일본을 통합했다라고 보기 어려운. 물론 통합 과정이 있기 때문에, 통합 과정이 있다는 것 자체는 뭘 의미하냐면은 스쿠시국 동쪽은 이 스쿠시국이라는 게 이게 이제 죽시국 동쪽은 모두 야마토에 부용되어 있다, 복속되어 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렇다면 다시 얘기하자면은 여기가 아까 말한 것처럼 이제 이 지역이거든요. 그러면 이 규슈 전체는 이쪽 동쪽은 복속되어 있지만은 이쪽 지역은 아직도 통합이 안 됐다는 거예요. 규슈 지역은 아직도 여기에도 있고 여기에도 있고 있잖아요. 수많은 백제 계통, 가야 계통의 소국들이 존재하고 있었던 거, 아직도 이것이 외국 왕국의 복속을 안 하고 있었다. 이런 것을 말해주고 있죠. 이게 서부 일본 통합이 완료되지 못했다. 이런 것을 보여주는 외교 문서다.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6세기 초 규슈는 일본의 통제받고 있었고 527년 6세기 초에 스쿠시의 군인오미 야스코 국조인 이와이가 반란을 해서 2년 동안 이 전쟁을 했다는 거예요. 527년에 6세기 중엽이죠. 그렇다면은 이 전쟁 이후에나 이 스쿠시국을 전쟁에서 승리해서 이거 부용을 시킨 거죠. 그래서 이때부터 해서 6세기 말경에 이르러 대체적으로 서부 일본이 이제 야마토 왕정에 완전히 복속되었다 이렇게 볼 수 있겠다. 자, 다음으로는 광개토대왕 능피에 나오는 외가 어떠한 외인가? 능비를 둘러싼 논점은 일본 학자들 주장은 여러분 잘 아시죠? 아시는데
에는 기내 야마토 정권이다. 이건 움직일 수 없는 사실로 이렇게 일본 지금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야마토 정권은 4세기 말 대방개성까지 진출해 남하하는 강대한 고구려군. 그 당시 고구려는 동아시아 최강국이었어요. 중국은 여러 가지 나라로 분열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때까지만 해도 동아시아에서 강대국은 유일한 강대국은 고구려였습니다. 그런 강대한 고구려과 격전을 벌일 정도였으니까 이기지는 못했지만은 맞서 싸우는 상대가 됐다는 거예요. 셌기 때문에 그 당시 야마토 정권은 임나라를 지배했다고 보아도 무리가 없다. 그런 정도 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임나라를 지배했다는 건 당연하다. 이렇게 주장하는 거죠. 그런데 북학개혁 견해는 뭐냐? 광개토대왕 능비에 나온 애는 야마토 정권이 될 수가 없다. 지금 저도 이제 그 내용들을 쭉 지금까지 설명을 드렸잖아요. 될 수가 없다. 그리고 두 번째는 왕릉에 나온 비문 391년조 기사의 주어를 외로 보는 견해를 반박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걸 자세히 좀 여러 번 제가 다뤘는데 다시 한번 얘기하면 백잔안이라는 것은 백제를 낮춰 부르는 거예요. 고구려가. 백잔신라는 옛날부터 우리 송민이었는데 이 주어는 고구려니까 우리의 송민이었다. 속국이었다. 이랬는데 그래서 그 이래도 우리한테 조공을 해왔다. 지금까지 관계를 지금 규정하는 거예요. 그런데 십몇 년의 외가 들어왔다 이거죠. 왔는데 여기서 보면 해도파 백잔 땡땡 이건 몰라요. 신라 위위 신민 이렇게 이제 돼서 이걸 어떻게 해석하냐면 백잔과 신라 옛날부터 고구려 송민이었다. 여기까지 이해돼요. 그러면 이 주어가 고구려라는 것까지 이해를 하는 거예요. 이 문장의 주어가. 근데 왜가 신민의 바다를 건너와서 그 다음에 이 주어가 이제 밖에 와서 백잔과 신라를 격파하고 신민으로 삼았다. 이렇게 일본에서 신민연정 기사를 이제 주장하면서 임나 일본 부서를 타당하다라고 주장하는 거죠. 이제 이런 주장이 있었는데 지금 정인보 선생이 연세대 사학과 교수였죠. 해방 직후에 정인보 선생이 주장하는 것은 자 이것은 고구려가 장수왕이 자기 아버지인 광개토대왕의 업적을 찬양하는 그런 비석인데 아니 갑자기 여기서부터 일본의 업적을 여기서 써놓는다는 게 말이 되느냐. 실제 이게 있다 하더라도 이런 것을 절대적으로 능비에 써놓지는 않았을 거다. 아니 자기 업적을 쓰는데 왜 일본 업적을 하냐 이거죠. 그래서 이 해도파 백잔 신라 이위 신민이라는 것은 주어가 왜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 고구려가 왜가 이제 바다를 건너왔다는 거죠. 바다 여기서 이제 운이 건너왔는데 해도파 우리 고구려가 바다를 건너서 이들을 이제 백제와 애를 격파했다는 거예요. 실제 광개토대왕이 이게 저쪽 서쪽으로 바다 쪽으로 건너온 전투가 상사기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보면은 해도파에서 해자가 모호한 거예요. 이게 탁본이라는 것 자체가 모호한 해가 아니라 그 예성강을 가리키는 도패 그러니까 예성강을 건너서 격파했다 이런 의미로도 그러니까 이건 해로 한다 하더라도 이게 광개토대왕이 이제 갑자기 바다 쪽으로 이제 함선을 타고 와가지고 완전히 예상치 못한 서쪽에서 공격하는 이제 그런 작전을 펼쳤다고 해석할 수 있는데 어쨌거나 해도파의 주어는 고구려라는 거죠. 그래서 백장과 신라는 옛적에는 송민이었고 그 전부터 조공을 바쳐왔던 것이다. 그런데 왜가 신면에 왔기에 폐수를 건너 백제를 격파하고 동쪽으로 여기서 이제 백제를 격파하고 동쪽으로 신라를 초유하여 신민으로 삼았다. 이게 역사사실 맞잖아요. 그래서 신라를 속국으로 삼으면서 이제 신라를 지원하고 이때부터 한 100년 동안 고구려 군대가 신라에 거의 100년이 안 되나?
한 70, 80년 동안 주둔해 있었잖아요. 이런 역사적 사실에 이게 부합된다 이거죠. 그래서 이런 외로 보는 견해는 잘못됐다. 이런 것들을 주장해서 그러면은 외가 한반도에 온 것은 사실인데 그 해는 강력한 외가 아니라 백제나 가야에 그 부용되어 있는 백제 또는 가야에 충성하는 그 당시 여러분 아시겠지만은 그때 고구려와 신라가 연합하고 이제 백제와 가야와 외가 연합해서 양 세력 사이에 전쟁이 391년부터 407년까지 약 20여 년 동안 진행이 되었던 거죠. 그 양편에서. 그러면 백제, 가야, 외 3세력의 연합군이 있는데, 동맹 세력이 있는데, 그 중에서 일본 주장은 자기들이 가장 큰 형이었고, 이제 백제나 가야는 자기들을 따르는 동생들이었다. 아니면 이제 신하들이었다. 이렇게 주장하는 거예요. 실제로 그러면은 가야하고 백제 외 상호관계에서는 백제는 그 당시만 하더라도 황제국으로 스스로 자칭했잖아요. 황제국으로 자칭하고 그렇기 때문에 백제하고 가야 관계 속에서 종속적 동맹체제였죠. 가야가 윗형으로 백제를 모시고 또 그 당시 가야하고 일본 사이에서는 물론 이제 그 5세기, 6세기 가면 백제가 일본 내에서도 강해지는데 이때까지만 해도 일본 내에서 가장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는 가야 세력이었어요. 가야의 어쨌든 동생뻘, 가야의 어쨌든 후국 이런 것들인데 이제 가야가 일본에 있는 외 세력을 동원해 가지고 자기 형인 백제와 연합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백제, 가야 외에는 외가 가장 똘마니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되겠다. 이런 점에서 일본에서도 양심적인 학자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나카스카라는 사람이 사상계 1971년도에 근대 일본 사학사에서 조선 문제, 특히 광개토대왕 능비를 둘러싸고라는 제목을 해서 이 광개토대왕 능비를 처음으로 탁본을 일본에 가져와 가지고 연구를 했던 주체가 누구냐라는 거예요. 연구했던 주체는 일본의 군사간첩, 최초 연구기관은 일본군 총참모본부였다. 그런데 과연 여기에서 연구 성과가 객관적이고 다른 데서 연구했다면 연구 결과가 똑같았을까? 객관적으로 과학적으로 연구되었다 할까? 그러나 총참모부는 자기들의 군사전략적 목표에 모든 것을 종속시키는 속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게 군사적이기 때문에 거기에 끼워 맞출 수밖에 없었다. 이것을 어떻게 과학적이고 객관적으로 믿을 수 있겠느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강담사라는 출판사에서 현대신서로 1980년 일본의 여제라는 책이 있는데 외가 신묘년에 바다로 건넜다는 것을 가지고 곧 야마토 조정이 백제나 가라나 신라를 신하로 하였다고는 단정할 수 없다. 그 비문외를 야마토 조정으로 대체하는 해석에는 문제가 많다. 이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야마토 조정이 아니면 어디냐라고 했을 때 능비에 나오는 애를 어떻게 찾을 것이냐 이렇게 봤을 때 가야 신라와 가장 가까운 거리에 있는 외다. 왜냐하면은 여기에서 보면 신라에서 박제상전이라는 게 있어요. 거기에 보면은 박제상이 일본의 지금 신라의 왕자가 일본에 이제 그 인질로 잡혀가잖아요. 그리고 인질을 구출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박제상이라. 그러자면은 그때 나오는 글 보면은 이제 가야라든가 신라의 가장 가까운 거리에 있는 외가 될 수밖에 없다. 그렇게 보여야 되고 또 전 일본적으로 아까 말한 것처럼 기마 전투 무기가 가장 일찍 출현한 지역. 왜냐하면은 고구려 어떤 전쟁 이후에 일본의 기마 전투 무기가 이제 전파되기 시작했기 때문에 이 전쟁에 참여하면 한 군대가 그 세력이 과연 기마 전투 무기를 처음으로 일본에 도입했을 거란 말이죠. 기마 전투 무기를. 그래서 그 세력이 어떤가?
여기서 즉 다시 말하면은 기마 전투 무기, 여기서 뭐 선진 영농 기술, 선진 묘제. 이게 뭐냐면은 이 시대를 전후로 해서 뭐냐면은 이제 묘제 형식이 바뀝니다. 수열식. 가야 무덤은 수열식 무덤이에요. 수열식이란 것은 묘를 팔 때 위에서 아래로 땅을 파고 들어가서 거기다 석실을 쌓고 위에서 덮는, 이것이 이제 수열식인데, 이때부터 이제 횡열식으로 바뀌는 거예요. 처음에는 수열계 횡열식. 옛날식으로 수열식으로 파는데 무덤길을 옆으로 만드는 거. 이것이 수열계 횡열식인데, 나중에는 이제 완전한 횡열식으로 해서 무덤을 이제 파 들어가서 앞에 이렇게 하고 천정을, 집을 짓는 거예요. 안에다가 집을 짓는 거. 이거 횡열식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세 가지 것들이 첫 상륙지가 어딘가를 찾아봐야 된다. 왜냐면은 그 전쟁에 참여했던 이 세력들이 이런 기술들을 일본으로 도입했을 것이기 때문에 이런 거죠. 이 기준으로 보면은 기네 야마토 정권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 전쟁에 참여하지 않았다. 이러한 제조건을 갖추고 있는 지역은 북규슈 이토시마 반도다. 이토시마 반도. 그래서 광개토 대왕비에 나오는 애는 고구려와 싸우고 신라 땅을 침범하는 외인데, 왜냐면 박제상전 같은 그 외인데, 백제 가해적 성격의 이토시마 가야 소국이다. 이렇게 보는 거고, 그러면 이토시마 반도 지역에 가야국이 있었다는 것이 뭘로 증명되느냐, 이런 것들을 살펴보면은 여기 라이산성이라고, 뇌산성이라고 해서 조선식 산성이 있다는 거예요. 조선식 산성이 있고, 산성이 있다는 것은 큰 국가적 권력 형태가 존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지역에 산성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그 지역에 가보면은 수없이 많은 가야계통 지명들이 지금까지 살아있다는 거예요. 지명은 옛날 그 지역에 가야 세력이 있었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는 거죠. 지명이라는 거 자체. 지명이 갖는 힘. 그래서 우리 여기서 고구려 최대 강성기 때 남쪽 지역 어디까지 행정구역을 했느냐. 대전까지 진출했다고 합니다. 그건 뭘로 증명하냐? 고구려식 지명이 남아있는 데는 그 지역에 50년 동안 지배했던, 아니면 100년, 200년 지배했던 상관없이 그것이 행정통치 구역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이것이 고구려식 지명. 단순히 여기 한번 전투 왔다가 철수했다면 그 지명이 나올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지명이란 그만큼 역사학에 있어서, 우리가 고고학에서 매우 중요한 요소를 차지하는데, 그 지역에서 가야 마을이 있고, 가라 도마리, 계향, 전부 다 가야라는 의미예요. 가야산, 가야촌. 이 지역은 심지어 지금도 가야 초등학교가 있어요. 가야라는 이름의 초등학교가 존재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게 이제 고인돌이고, 이게 가야산. 이 가야산 넘으면 바다가 있고, 이제 한반도 가장 직선거리예요. 이게 지금도 가야산이라고 불리집니다. 가야산. 그러면 이 지역이 이제 강력한 가야계통의 권력이 존재하고 있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고, 또 이 지역을 보면은 훅국과 이 시내를 포함하고 있어요. 수십 개의 가야계통의 왕릉급 무덤이 있다. 아까 얘기했던 로지 3호 고분, 수키사키 고분. 근데 이 고분들에서는 이제 일본 열도에서 가장 먼저 기마용 마구루가 출토된 그런 묘들입니다. 그 수열식 이제 횡열계 무덤. 여기가 바로 얘기하는 아까 말한 것처럼 라이산성. 이게 숨은 구조죠. 조선식 산성. 이런 것이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일본을 기행하려면 이런 데를 가야 되는데, 아까 얘기했지만 산성 하나 가려면 하루를 꼬박 소비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20명, 30명 가는 그런 이제 단체 기행에서는 이런 데를 갈 수 없는 게 참 안타까운 거죠. 여기는 이제 여기서 내산 용석. 그러니까 이 신룡석식 산성은 조선식 산성을 가리키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광개토 대왕 능비에 나오는 외는 야마토 정권이 아닌 이토시마 반도에 있는 외 소국이다. 아니, 가야 소국이다.
이게 이제 그 외 세력이다. 이렇게 볼 수 있죠. 다음, 백제 칠지도. 백제 칠지도 쟁점은 뭐냐면은, 칠지도는 백제왕이 야마토 왕한테 보낸 거라는 것은 양국이 다 인정하고 있는데, 그런데 쟁점이 뭐냐면은, 일본 학계에서는, 백제가 자기 상전 나라인 외 왕국에 헌상한 거, 이게 바친 거, 이렇게 주장하고 있죠. 이런 점에 대해서 우리나라 학계에서는 그게 아니다. 보는 백제가 그 당시에는 스스로 황제국이라고 얘기하고 있고, 그 당시 자기의 제후 나라들에 대해서 자기의 복속하는 그런 나라들에 대해서 하사품으로 내려보내준 거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보면은, 전라남도 나주에 가보면은 이런, 금관이라든가 이제 그 신발 같은 게 있어요. 고분에서 발굴된, 금으로 된 거. 또 익산에서 그런 게 나오죠. 이런 것들은 하사품인 거예요. 제후국한테 보내는. 그런데 백제 칠지도가 있는 데는, 백제 칠지도를 왜 임나일본부와 연결시키느냐. 근데 이 백제 칠지도를 처음 발굴한 사람이 누구냐면 칸 마사토모입니다. 이 사람은 역사학자이지만 최초에 처음에는 이 신궁의 이 궁의 궁사였어요. 궁의 최고 지배인이죠. 이게 이 궁 이름이 뭐죠? 이소노가미 신궁이죠. 석상신궁, 이소노가미 신궁, 석상신궁이라고 하는데, 이게 이제 그 지금 이소노가미 신궁인데, 거기에 비고가 있어요. 비밀고. 그러면서 이 비밀고에 있는, 절대로 이제 수천 년 동안 위에서부터 쭉 내려오면 절대로 그것을 개봉해서 열어보지 말아라. 일본에는 이런 게 많아요. 그런 게 많은데, 이제, 그래서 대대로 그것을 이제 아무도 그것을 들어가서 열어볼 생각 안 했는데, 이제 이 칸 마사토모가 이제 학구열이 높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열어보니까 여기에서 칠지도가 나온 거예요. 이제 수천 년은 비밀이 이제 해제된 거예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연구를 해가지고 임나고라는 1893년에 발표를 한 거예요. 그 내용은 뭐냐면, 일본서기는 신공왕 52년 9월 기사를 보면은 구태의 등을 백제국에 보냈다. 구태의 등이 치구나 나카이루코를 따라서 왔다. 칠지도 하나, 칠자경 한 면, 한 개를 한 면이라고 하더라고, 거울은. 면, 왜 면이라 하는지 모르겠어요. 보물을 바쳤다. 바쳤다는 거예요. 일본서기에서는 바쳤다, 상전한테 바쳤다. 이걸 결부시켜 백제로부터 공납품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그 당시 왜 공납을 했겠느냐. 결국 그 당시에 이 시기에 결국은 이제 그 야마토 왕국이 조선에 지배하고 있었기 때문에, 조선 남반부 지역을 지배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가능했다. 이렇게 보는 거죠. 또 국산이라는 책을 집필한 유명한 호시노 논문도 칠지도고를 1892년에 냈는데, 역시 신공 황후 기사와 연결시켜가지고 결국 이와 비슷한 주장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지금 하사품이냐 아니면은 상납품이냐라는 것이 백제 칠지도 쟁점입니다. 이게 백제 칠지도고, 여기 이런 것들이 이제 글씨예요. 칠지도라는 것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가지가 7개에서 칠지도다. 가지가 7개인 칼. 여기 보면은, 칠지도는 임나일본부서를 근거로 될 수 없다라는 것을 일본에 있는 교토대학 교양학부 교수인 우에다 씨가 1975년 고대 일본과 조선이라는 책에서 다음과 같이 주장했어요. 백제왕이 외왕에게 헌상한 칼이라는 증거는 없고, 백제왕이 후왕의 제후왕이라는 거죠. 후왕에게 준 것으로 보아야 할 그런 명문이다. 칼몸 앞뒤에 보면 60여 자가 이제 글자가 있는데, 후왕인, 여기 이런 글자가 있어요. 제후왕인 외왕을 위하여 만들고, 자,
후세에 전하여 봐라 라고 했단 말이에요. 후세에 전하여 봐라. 이것은 하행문이라는 거예요. 윗사람이 아랫사람한테 상납하면서 후세에 전하라 이렇게 얘기하겠어요? 그런 말 하죠. 이거 문 전체 문투가 윗사람이 아랫사람한테 보내는 하행문 형식이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후왕인 애왕한테 백제왕이 하사한 하사품이다 라는 것이 부구 입장이죠. 그 다음 여기에서 보면은 이 태화라는 것들이 있는데, 원래는 중국어 태화라는 연어를 생각했는데, 이 태화는 백제 고유 연어이고 그 사년은 408년. 그래서 일본 NH 방송이 2010년대에 액션 촬영 결과 제작 일자가 나왔는데 408년 11월 16일로 나온 거예요. 그러면 409년도 일본에 보내준 거예요. 그러면 이때 백제왕이 누구예요? 전지왕인가? 그죠? 전지왕이 백제에게, 전지왕 맞습니까? 네. 보낸 그런 하사품이다. 왜냐면 방송을 하니까 이게 좀 틀리면 안 되잖아요. 백제 칠지도는 5세기 초에 가와치에 형성된 백제계통, 외소국왕에게 백제왕이 하사한 것이고, 6세기 초 가와치의 백제 가야 세력이 나라 분지로 동천할 때 칠지도도 옮겨갔다. 이렇게 보는 거죠.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은 5세기 때는 사실상은 야마토 왕정을 이룬 주요 정치 세력들이 야마토에 있었던 게 아니에요. 가와치에 있었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6세기 초에 야마토로 가면서 하나 어쨌든 아스카 문화를 창조하면서 하나 어쨌든 외 왕국이 만들어진 거예요. 사실상은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이 가와치의 세력이 나라 분지로 동천할 때 칠지도도 옮겨갔다 이렇게 보는 거죠. 왜 그러냐면은 이 칠지도가 백제 왕이 준 건데, 이손오감의 신궁은 원래는 신라계통 신궁이었어요. 신사했어, 신라계통. 근데 백제 세력이 그쪽으로 가서 이제 지배 세력이 되면서 이제 백제 세력이 그 이제 신궁을 장악하고 거기다 칠지도를 보관한 거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에다 후나야마 고분. 이게 보면은 에다 후나야마 고분이고 기쿠치 성터가 있어요. 이것도 백제식 성터인데, 이게 구마모토시에 있는데, 이 에다 후나야마 고분은 이게 이제 제가 가서 찍은 사진입니다. 사진이고, 여기에 이제 무덤길이 있는 횡혈식 무덤이죠. 그런데 여기에서도 문제되는 것이 이제 칼이 하나 나왔는데, 일본 학계에서는 5세기 초 구주 지역의 호족들이 야마토 정권의 복속의 유력한 증거로 보면서 이 고분에서는 은상감으로 된 66자가 새겨진 칼이 출토되었는데, 초기 해석은 이렇게 본 거예요. 치천하에서 로대왕세에서, 로라고 이걸 읽었어요. 로는 보면 계로왕이 로잖아요. 당연히 그 로가 있었기 때문에 백제 계로왕이 자기 어쨌든 제후국 왕한테 보낸 거, 이렇게 해석되는 건데, 로로 보았는데 명문이 있는 장안이라는 이름으로 출토된 칼의 제작진은 조선이다. 왜냐하면 그 제작자 이름이 여기 있어요. 근데 이 제작자 이름 봤을 때 조선식 이름이라는 거. 그래서 제작진은 조선이다. 처음에 일본에서 이렇게 해석을 했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1930년대 일본 학자들이 치천하 빵빵빵, 여기 로대왕세를 치천하 빵빵빵, 이게 치대왕세로 바꾼 거예요. 치라는 게 뭡니까? 치라는 것 자체는 일본에서 어쨌든 천황을 가르쳐 있을 때 쓰는 용어예요. 그래서 일본 그 야마토 왕궁에 있는 황제가 여기에 있는 후국 왕한테 보낸, 그러니까 한반도 백제에서 건너온 그런 칼이 아니라 저기 야마토 왕정이 보내준 칼이다. 그만큼 이 당시에 5세기 초에 이제 야마토 정권이
이 규슈 저 서남쪽까지를 장악했다 이거예요. 서부 일본을 완전히 통합했다, 통일했다 라는 증거로 지금 주장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임나일 본분을 합류하는 거죠. 이런 글자가 되는 거죠. 그런데 왜 로를 치로 바꿨는가? 그걸 뭐 카르 명문 첫 부분에 나오는 왕 이름을 일본식 이름으로 부른다. 일본식이란 뭐냐면은, 그래서 임나일 본부서를 보다 합류하자는 것인데, 긴의 야마토 정부는 다지 히노미 츠카 하와케 대왕. 그래서 이 왁케라는 것이 여기 치별, 이게 황제를 부를 때 일본에서는 이렇게 왁케라는 말을 쓴다 합니다. 그래서 반정천왕이라고 주장하는 거예요. 406년에서 410년에 이제 있는데, 피장기 하사하게 설명하는 거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5세기 초에 이미 규슈 중서부 지역을 다 통합했다. 이런 거고, 거기에다가 호화찬란한 장신구를 했었다. 그리고 그것은 이른바 조선을 200년 동안 식민지한 결과 노역한 수탈품이거나 납치한 조선 장공인들을 불에서 만든 세공품이다. 왜냐면은 거기서 나온 부장품들 모두가 다 조선제 물건이기 때문에 이렇게 주장한 거예요. 우리가 다 장악해서 빼앗아 온 거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거죠. 자, 이게 보면 여기서 이제 나온 피장품인데, 여러분 한두 번 이거 보셨죠? 예. 나주에 가보면은, 나주에 박물관에 가보면 똑같아요. 이런 게 똑같아요. 이 밑에 있는 쇠목까지도 똑같은 형식. 익산에 있는 고분에서도 똑같은 게 나왔어요. 이것은 다 백제에서 제작해서 백제 왕이 자기의 제후 왕한테 또는 자기를 복속하는 지방 호족한테, 왕이 아니라 에서 자기 말을 잘 들으라고 하사한 하사품들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문제는 반정천왕으로 해석하려면은 치대왕에서 치와 대왕 사이에 왁계라는 말이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왁계라는 말이 들어가야 치하고 치별이 이게 왁계 들어가야 하는데, 치와 대왕 사이에는 딱 붙어 있어요. 그 자리가. 그래서 절대 왁계라는 한자가 들어갈 수 없게 되어 있다. 이게 이런 식으로 이렇게 돼야 되는데, 이게 딱 붙어 있기 때문에 전혀 이렇게 연결시킬 수 없다. 그래서 후나야마 고분의 전반적 무덤 구조가 중요한 것 자체는, 그러면은 야마토 정권이 하사한 거라면 그 무덤 구조 자체가 백제식이 아닌 일본식이어야 된다 이거죠. 사실상 그 당시 일본식은 없고 일본식은 없습니다. 나중에 알겠지만은 그 당시에 모든 문물의 99%는 전부 다 조선식이었어요. 조선식. 이게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BC 4세기부터 AD 7세기까지는 항상 이 한반도에서 일본으로 문물이 흘러 들어갔지, 그 역은 전혀 있을 수 없다.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 것 자체는 그동안 우리나라에서는 별로 중요치 않게 취급도 않았던 물건들이 일본에서 이제 발굴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일본 고유 것이다라고 주장을 해요. 근데 그 뒤에 보면 우리나라에서 그와 똑같은 게 발굴되잖아요. 그러면 일본의 이것들이 이것은 일본 고유 것인데, 이것들이 한반도에 발굴되었다면 일본 사람들이 한반도에서 활동한 증거가 된다 이거죠. 그렇게 주장해요. 그 대표적인 것이 전방 후원분 요제라는 거죠. 이건 좀 이따 다룰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절대로 잊지 말아야 될 것은, 한 1000년 동안은 문물 교류에서 일본에서부터 처음으로 만들어져서 한반도로 건너온 것은 하나도 없다. 이렇게 봐도 100은 아니겠지만은 95%, 96%, 97%는 모든 것이 한반도 문화가 일본으로 전파되었다. 이렇게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그럼 이 무덤의 전반적 무덤 구조는 백제식이고, 거기 나온 대량적 유물은 전부 다 조선식, 한반도식 거울, 금귀걸이, 금동관, 금동신발, 카르 명분도 이두식 문체다. 이렇게 봤을 때 전체적으로 이것은 백제에서 만들어서 일본 이 피장녀한테 보내준 하산 그런 물건이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제
이게 가장 지금 현재 쟁점, 남아있는 쟁점이 전방 후원문, 전방 후방문이라는 거예요. 이게 어떤 문제가 있냐면은 우리나라에서도 전방 후원문이 영산강유역, 그 다음에 이제 전남, 광주 이런 지역에서 지금 다수가 한 10여 개 이상이 지금 발굴되고 있습니다. 근데 처음 발굴했을 때 이런 에피소드가 있어요. 이걸 발굴해서 파보니까 일본 전방 후원문 나온 부상품과 거의 일치하더라 이거예요. 100% 일치. 그런데 그동안 우리 학계에 있는 학자들도 야, 전방 후원문은 일본 고유 묘제다. 그리고 거기서 나온 것들은 그러면 일본에서 창안된 건데 그런 것이 한번 똑같은 게 나왔다? 그렇다면 임나일본부설은 틀렸다 하더라도 최소한 한반도 남부 지역에 일본의 정치군사 영향력이 미쳤던 것은 인정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근데 그것은 우리 학계에서 그걸 주장한다는 것은 좀 뭔가 이건 이제 좀 있을 수 없는 거 아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제 보통 이제 발굴 보고서 발표를 은폐했다. 그런 사례들이 또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지금도 있잖아요. 지금도 이 문제는 완벽하게 해명되고 해결되지 않고 우리 학계에서는 최소한 일본 고유 묘제라는 것은 우리가 인정할 수밖에 없지 않냐. 그런데 그렇다면 그거 자체는 그당 한일 간의 문화교류 당연히 있었기 때문에 장사꾼이 와서 여기 와서 죽었거나 뭐 그런 걸로 좀 우리가 그런 거까지도 부정하면 안 되지 않냐. 이런 식으로 이제 주장하는데 그렇게 함으로써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은 결국은 일본이 어느 정도 문화 역전 현상이 일어나 가지고 일본에서 창조된 문화가 한반도에 영향을 미치기 시작했다. 영향을 미쳤다라는 이런 이론을 이제 그 인정해 주는 꼴이 되는 거죠. 이런 점을 좀 여기서 역시 매우 중요한 그래서 일본 학계는 전방 후원문을 일본 고유 묘제라고 규정하고 그 다음에 조선에 있는 전방 후원문 역시 무조건 일본 것이며 야마토 정권의 조선 진출의 증거로 억지 주장하고 있다. 일제 강점기 때 나주 반남면 지금도 반남면에 지금 그 있잖아 많은 그 묘가 있는데 도랑을 친 전방 후원문 일기가 발굴 보고된 적이 있는데 발굴자는 그 유명한 야스이가 일제시대 때 있잖아요. 우리나라 와가지고 우리나라 창녕에 있는 묘들을 뭐 하나 고분을 발굴하면 몇 년 걸리는데 그 몇 달 만에 막 20여 개, 10여 개 고분들을 막 파헤쳐가지고 근데 그 아무리 그 사람들이 파헤치는 것은 우리나라 와서 그 문화를 좀 더 연구하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 오로지 임나일본부설을 증명하기 위한 목적에서 파헤치는데 거기 간 증거가 하나도 없으니까 이 발굴 보고서 하나도 발표하지 않고 그냥 가버린 거예요. 그런 사람이 이걸 딱 발굴해서 발굴 보고서 가지고 외인의 것으로 이제 규정을 한 이런 이제 사태가 있었다.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7세기 이전의 조선의 모든 문물은 일본의 모든 문물, 일본 열도 모든 문물은 다 조선에서 건너간 것이고 전방 후원문, 전방 후방문. 근데 이게 그 당시 우리나라 묘제에는 원형이 있고 방형이 있어요. 묘제는. 일본에도 지금 원형이 있고 방형이 있어요. 전방 후원문이 있고 전방 후방문이 있어요. 전방 후방문이라는 것은 원래 묘가 요즘 우리가 작년에 석촌동 거기 갔잖아요. 거기 가보면 네모난 그 방형 무덤 보셨죠? 네. 이게 이제 방형 무덤이에요. 그래서 이게 두 개 붙어 있는 게 전방 후방문. 근데 이 원형 무덤에다 이 방형이 붙어 있는 것이 전방 후원문. 두 가지입니다. 그런데 원래부터 보면은 전방 후원문, 전방 후방문은 다 조선의 고유한 묘제다. 우리나라 고유한 묘제다. 그러니까 원분과 방분 앞에 방형의 재단을 붙인 것이 전방 후원문, 전방 후방문이야. 지금도 보면은 옛날에 보면은 묘에 지금 아주 작지만 우리 묘를 해놓고 앞에 네모난 걸 이렇게 해놓잖아요. 네. 거기다가 이제 뭐 이렇게 그렇죠. 이런 것들이 이제 근데 이게 이제 우리나라는 그렇게 거대한 전방 후원문 이런 것들이 없어요.
근데 일본에서는 왜 그것이 거대한 전방후원부가 생겨났을까? 그것은 원래 그 전방후원부는 한반도 것인데 그 일본을 건너가면서 그 크기가 엄청나게 커진 거예요. 그것은 일본이라는 특성 속에서 조선계통의 이주민들이 그 지역을 장악하는 원주민들을 통합하기 위해서는 이세와 권위를 내세울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그럴 필요가 없이 그냥 실용적으로 이제 쓰던 것들이 거기에서는 과시용적으로 크게 짓기 시작했다. 이렇게 좀 해석하는 거죠. 우두면 자기의 권력의 정치적 시위로 재단을 크게 만들었다. 그래서 한평리 신덕 고분에서 이게 전방 후원분이에요. 고분이고 지금 2000년 10월까지 한 10여 기가 확인되었고 전방 후원, 전방 후방부는 엄연히 조선의 것이며 조선에서 기원되고 발전된 무덤 형태다. 조선의 것이 일본으로 건너가 유행된 것이 일본의 전방 후원, 전방 후방분이다. 고구려의 전방 후방분이 그래서 자꾸 이들이 이렇게 주장하니까 이제 옛날에는 그냥 스쳐 지나가던 그런 것들을 다시 꼼꼼히 살펴보니까 고구려에서 자강도 일대에서 전방 후방분이 다수가 발굴되었어요. 그런데 이것들을 보면은 고구려 건국 초기 우리도 보면은 이제 고구려 역사 기행 갔을 때 처음에 환인 지역에서 그 돌무지 무덤 보셨죠? 그 보통 방형이잖아요. 그걸 돌로 지금 만든 거예요. 그런데 옛날 기원 전후로 했을 때 묘가 이제 그 이전까지는 묘가 땅 속에 있어서 이제 그냥 에서 돌을 하나 덮어놨잖아요. 땅에 이제 묻고 그러던 것이 기원 전후로 해서 평지 위로 이제 네모난 거에서 묘를 이거 뭐라 하냐 묘의 봉분을 만들기 시작합니다. 봉분을 만들기 시작하고 봉분의 형태가 네모난 형태가 있을 수 있고 둥그란 형태가 있어요. 이것을 방형 봉분이라 하고 이것을 하나는 동그란 것을 원형 봉분이라 하죠. 그런데 여기에다가 또 아까 말한 재단 같은 형태를 만드는 것이 이제 전방, 후방. 이게 우리가 절할 때 앞에 있는 게 전방이잖아요. 전방 뒤에 동그란 거 후원, 또 전방 뒤에 네모난 거 후방. 그런데 지금 여기에 보면은 자강도 일대에서는 전방 후방분이 많이 발굴됐어요. 그러면 이것은 고구려 건국 초기이고 일본에서도 지금 고분 시대에서 전방 후방분이 다수 지금 발굴되었죠. 그래서 전방 후원분이나 전방 후방분은 그것이 원형이냐 방형의 차이가 있지 기본 묘지에 대한 발상과 이런 것은 동일하다 이거죠. 이렇게 봤을 때 전방 후원분이라는 것들도 역시 한반도에서 생겨난 묘제가 일본으로 건너갔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 다음에 한평 망가청 전방 후원분 3, 4세기 경질 출토 고분이다. 3, 4세기. 그러면 일본에서 이제 전방 후원분이 생기기 시작한 게 4, 5세기경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초기형, 이 한반도에서 나오는 거예요. 일본의 전방 후원분은 원형 가능성을 시사해주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고, 우리도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이거예요. 이 뒤에 보면은 이 옆에 마을이 있어요. 마을 뒷산이에요. 이게 처음 보면 묘라는 걸 몰라요. 그런데 우리나라도 이제 어느 신문에 보면은 그런 뒤에 산이 있는데 이게 묘다라고 주장하는, 그래서 발굴 안 됐는데 이렇게 있어요. 백제 어디 묘인데 백제 묘다라고 신문에 나와요. 그런 것들을 이제 찾기 시작하면은 다수의 전방 후원분들이 발굴될 겁니다. 우리는 지금까지는 그냥 동산처럼 느껴지는 그런 뒷동산 이런 것들이 마을 평지에 있고 자그마한 뒷동산 이렇게 생각된 것들이 묘인 경우가 많이 있다. 그래서 지금 10여 기가 지금 발굴되어 있는데 광주도 있고 아까 나주도 있고 지금
고성에서도 있고 이렇게 이제 이렇게 많은 전방 후원부들이 있는데 이 부분이 이제 앞으로 더 완벽하게 정리돼야 된다. 그래서 마무리해 봅시다. 임나일본부설 파탄을 보면은 임나일본부설의 대전제는 관계토량랑은 외가 기내 야마토 정권 외인데 이런 점을 정리하자면 다른 걸 밝혀야 된다. 4세기 말에는 기내 야마토 정권이 서부 일본을 통일해 있어야 된다. 이 점에 대해서는 서부 일본 통합 시기는 빨라야 6세기 중엽이고 대체적으로 7세기 중말엽에 거의 완성되었다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사실상 7세기 중이라는 것은 아스카 정권이 이제 만들어진 시대 이런 거죠. 둘째, 백제 7지도 백제의 공납품이라는 걸 증명돼야 하는데 백제 7지도는 아까 지금 쭉 살펴봤지만 백제 전지왕 4년 408년도에 만들어져서 후왕인 외왕에게 409년도에 만든 다음에 왜냐하면 11월 달에 만드는 거니까 보내는 하사품이었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이렇기 때문에 백제 7지도가 야마토 정권이 일본을 통일했다라고 볼 근거로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셋째, 에다 후나야마 고분의 출토 칼이 야마토 정권 하사했다는 것이 증명돼야 되는데 칼은 백제산이다라는 것이 이제 증명되었고 관계토에 대한 비밀이 나온 애가 기내 야마토 정권 외라는 것이 증명돼야 되는데 얘는 규슈 이토시마 반도 외 소국이다. 이런 점 보면은 지난주에 이어서 이번에도 결국은 일본 열도에는 BC 1세기경부터 이제 우리가 BC 4세기경에 야유의 문화가 이제 우리 조선 사람들이 이주하면서 마을과 고을을 만들고 그것들이 성장 발전하면서 이 BC 1세기부터 소국, 하나 권력, 국가 권력이 생각하는데 이 권력이 소국이에요. 우리가 마한 같은 경우도 54개국이 있었잖아요. 이런 소국 형태가 이제 각 고을마다 하나 국가 권력이 만들어지고 또 여러 개의 국가 권력이 연합 권력이 만들어지는 이런 시기를 거친다. 그래서 이것은 규슈 이토시마 반도에 있는 외 소국이다. 그래서 이 분국론이라고 얘기합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일본의 야유의 문화를 전파하고 또 고분 문화를 창조한 사람들은 일본 사람들이 아니라 한반도에서 이주한 이주민들이에요. 조선 사람들 이주해가지고 거기에서 우리나라 문화에 따라 생활하면서 자기 고국을 모국으로 생각하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모국이니까 여기서는 자기는 후국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해라는 이름을 쓰고 그래서 가해라는 이름을 쓰는 나라들이 일본 열대 열댓 개 이 정도로 초기에는 막 있었겠죠. 그리고 이들은 자기 가야에 충성을 바치는 그런 충성의 관계로서 이제 본국에서는 그 칼 같은 걸 하사해서 충성을 더욱더 공고히 하고 그래서 이런 관계를 이용해서 아까 관계토대왕과 백제가 전쟁을 할 때 이 외의 군대를 동원해내는 거죠. 동원해내는 이런 과정이었다. 그래서 소국론이 매우 중요하다. 결국은 결론적으로 임나일본부설이 디디고 서 있는 중요 자료들은 여기 쭉 중요 자료들은 임나설을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 그 반대로 조선 이주민들이 일본 땅으로 적극적으로 진출한 힘있는 발자취들을 반영한 귀중한 반증 자료라는 거죠. 조선의 문물이 일본으로 건너가고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그 자료들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임나일본부설은 자기들의 주장이 하나 파탄나면서 이미 설자를 잃고 파탄되었다. 하지만 그 찌꺼기들은 아직까지 남아있다. 이런 점을 염두에 두고 그 찌꺼기들을 우리가 완전히 좀 해결해 나가는 과제가 우리한테 부여되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오늘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